모든 시작은 달콤합니다. 특히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 같죠. 하지만 그 단비가 나를 집어삼키는 홍수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는 넓고도 적막했죠. 아들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갔고 딸은 제주도에서 제 가족 건사하기 바쁩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된 아이들에게 나는 이제 안부가 궁금한 엄마가 아니라 아직 별일 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먼지가 내려앉은 거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편함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고등학교 동창회 45년 만에 재회.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로 모여서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제주도 딸아이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 좀 만나. 나 걱정돼서 그래. 걱정이라는 그 단어가 왜 그렇게 가시처럼 박히던지요. 결국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 살아생전에 사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죠. 식당 안은 수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더군요. 나만 혼자 섬에 갇힌 기분이 들어 슬그머니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정은숙 맞지? 나지막하고 온화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니 안경을 쓴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묻은 주름 사이로 낯익은 총기가 보였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모범생 강민수였습니다. 민수야, 강민수. 은수가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63세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심장이 간지러웠죠. 민수는 아내를 5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이의 쓸쓸함을 아는 사람끼리의 대화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은수가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 나 아직도 기억해. 그는 나의 찬란했던 시절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보낸 2시간은 1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 한쪽이 뻐근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잘 잤느냐, 오늘 날씨가 좋다는 평범한 안부들. 하지만 평생 배려라곤 모르던 전 남편과 살았던 제게 민수의 매너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의자를 빼주고 내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의 식사로 기억해줬죠. 은수가 우리 계속 같이 걷자. 나랑 결혼해주겠니? 3개월 만에 받은 프러포즈였습니다. 아이들은 펄쩍 뛰었죠. 엄마 제정신이야? 그 사람 재산 목적일 수도 있어. 딸아이의 날 선 반응에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내 외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유산 걱정뿐인 아이들. 반면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평생 잘할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래, 나도 남은 생은 사랑받는 여자로 살고 싶다. 딸은 끝내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가 내 약지에 끼워준 반지가 너무나 영롱했으니까요.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 노을빛이 침실 안까지 스며드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10수년 만에 스킨십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수의 손길은 동창회 때의 그 부드러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천천히 할게, 은수가. 곧 익숙해질 거야. 다정했던 말과는 달리 그의 행동은 거칠었습니다. 폐경 후라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통증의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다고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입을 막으며 자신의 목적에만 집중했죠. 한참 후 민수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엉망이 된 침대 시트 위에서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콧노래 소리. 아까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수가 씻고 나와. 내일은 더 즐거울 거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이지색 재킷과 함께 꺼낸 것이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이 아니라 시퍼런 칼날을 품은 지옥의 문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웃는 얼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의사, 안에서는 아내의 몸을 도구처럼 다루는 남편. 저는 63세에 그 지옥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매일 아침 프라이팬 위에서 타들어가는 계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타운하우스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제 안에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죠.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등 뒤로 민수가 다가옵니다. 다정한 백허그인 줄 알았던 손길은 이내 노골적인 탐욕으로 바뀝니다. 앞치마 밑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손. 소름이 돋지만 저는 가스불 앞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해야 해요. 가스 불 켜져 있는데. 위험해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 귓가에 낮게 속삭이죠. 괜찮아, 금방 끝나니까. 당신 오늘 아침에도 너무 예쁘네. 그에게 거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 부엌 조리대에서조차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죠. 60세가 넘은 아내의 신체적 고통은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여 제가 아프다고 소리를 내면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은수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잖아. 내가 먹여 살려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당신 늙어서 할 일도 없으면서. 그는 매번 사랑과 보상을 교묘하게 뒤섞었습니다. 자신이 경제력을 제공하니 저는 몸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탓할 뿐이었죠. 어느 날은 택배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내용물은 러브젤이었습니다. 63세에 그런 물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침대 머리맡에 그것을 올려두었습니다. 은수가, 당신이 너무 건조해서 아픈 거니까 이거 쓰면 돼.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나이엔 다 필요한 거야. 그 차갑고 끈적한 느낌이 몸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낡은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욕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휴지에 묻어나는 선명한 핏자국을 보며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노후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건은 뜻밖의 장소에서 터졌습니다. 민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원장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쿠션 사이에 반쯤 끼어있던 그것은 작고 영롱한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책상 서랍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러브젤 3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절반 이상 비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립스틱, 세련된 헤어핀. 모두 60대인 제가 쓰기엔 지나치게 젊고 화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은수가, 거기서 뭐해? 아, 휴지 좀 찾느라고요. 휴지는 여기 있잖아.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수는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그 손길이 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진주 귀걸이와 서랍 속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진주 귀걸이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진주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밖에서까지.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밑에서 발견된 살구색 스타킹 한 짝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민수의 차 조수석 시트 밑에 구겨져 있던 제 것이 아닌 아주 얇고 탄력 있는 스타킹.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절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 속에서 평생 껍데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화려한 커튼을 찢어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또렷하게 진실을 외치기도 합니다. 5년 전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민수의 전처. 그녀가 제게 보내온 신호는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창밖엔 진눈깨비가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꼭 그 날씨 같았죠. 잠시 후 민수의 밑에서 25년을 일했다는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사모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원장님께는 죽을 죄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전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모두가 심장마비로 알고 있었던 그 죽음의 이면을 말이죠. 전 사모님 심장마비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의 그 지독한 요구와 끊이지 않는 여자 문제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결국 스스로 머리를 둔기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도 칭송하던 전처의 헌신은 사실 죽음으로 탈출해야만 했던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제게 USB를 밀어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원장님은 병이 있는 분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에요. 이건 한 달 전 CCTV 영상입니다. 사모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노트북에 펜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죠. 화면 속엔 흑백의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23분. 원장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제 딸뻘인 젊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죠. 민수의 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복도 CCTV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집에서 제게 보여주던 그 집요한 눈빛, 그 탐욕스러운 몸짓 그대로였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개원했습니다. 위액만 넘어오는 고통 속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눈과 푸석한 피부. 영상 속 그 젊은 여자와 저를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면 밖에서 채우지 못한 욕망을 집 안에서 뒤처리해주는 배설구였을까요? 아니, 그는 그저 원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세워놓고 그 뒤에서 추악한 짓을 즐기는 사냥꾼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제 세미나가 너무 길어져서 연락도 못했네. 배고픈데 밥 좀 줄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저 얼굴. 소름이 돋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려준 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뭐? 은수가 지금 뭐라고 했어? 다 알았어요. 당신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처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전부 다요.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생경한 살기가 들이찼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식탁에 쾅 내려놓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수가, 당신 미쳤구나. 63세의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거둬줘? 내가 먹여 살려주니까. 이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인데. 그는 제 손목을 부러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뱀처럼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당신은 여기서 내 마누라로 죽어야 해. 전처처럼 조용히 살다 가란 말이야. 민수는 제 핸드폰을 뺏어갔고 집안의 모든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완벽한 감금이었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맞았다는 분노,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가 저 인간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생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두면 제가 굴복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인내하며 살아온 60대 여자의 한이 얼마나 독한지를요. 저는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하게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나만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올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두어야 하니까요. 저와 똑같은 덫에 걸린 34살의 지수를 만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진짜 일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뒤 정막 강산이던 집안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타난 건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핸드폰과 신발을 건네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가셔야 합니다. 원장님 몰래 CCTV는 잠시 꺼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애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박 실장 뒤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여자 지수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병원 간호사였죠. 그녀의 목덜미엔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수는 차 안에서 내내 오열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 악마 같은 인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라며 울부짖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와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를 진정시킨 뒤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처의 일기장, USB 속 영상, 그리고 민수가 강압적으로 휘둘렀던 가스라이팅의 기록들. 지수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보낸 저질스러운 문자들과 거절하면 해고하겠다는 협박 녹취록이 담겨 있었죠. 지수 씨, 무서워하지 마요. 혼자면 지지만 둘이면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될게요. 당신도 내 증인이 돼줘요. 우리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60평생 쌓아온 인맥과 지혜를 총동원했죠.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수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한 여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상습범이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도 가식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치매 기운이 있는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제가 증인석에 올라갔을 때 법정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64세 나이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치심해요? 물론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닫으면 제 옆에 있는 이 젊은 여성들의 미래도 닫힐 것입니다. 저는 민수의 성적 학대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지수 역시 용기를 내어 민수의 강제적 추행을 폭로했죠. 민수의 변호인이 저를 모욕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법정을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저 정말 죽으려고 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지수의 그 한마디가 제 맺힌 한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 폐허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 그것이 제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지면 모든 잎이 지고 쓸쓸함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 모진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버텨온 진짜 나의 모습이 말이죠. 화려했던 타운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민수와의 혼인 무효 소송과 위자료 청구는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죠. 제 손에 남은 건 이전보다 적은 통장 잔고와 이 작은 방 한 칸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안온합니다. 아침마다 저를 짓누르던 공포도 수치심에 몸서리치던 새벽도 이제는 없습니다. 대신 창가에 놓인 로즈마리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향기를 맡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평범한 일이었다는 걸 다시금 배웁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놓아버렸던 지휘자라는 꿈. 그 녹슨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소박한 합창단이지만 제게는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소중한 무대입니다. 자, 다들 목 좀 풀어볼까요?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 마지막 대목을 맞출 거예요. 배에 힘을 주고 가슴 속에 맺힌 걸 다 쏟아낸다고 생각하세요. 단원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노인들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외면받고 누군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죠.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지휘봉을 젓는 제 손끝을 따라 단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겹쳐질 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병원까지 폐업하게 된 민수였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간대없고 초라한 노인 하나가 서 있더군요.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매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당신 곁에 있는 나는 항상 죽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살아 있어요. 다시는 내 삶에 당신을 초대할 일은 없을 겁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없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딸과 아들이 와 있습니다. 꽃다발을 든 딸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객석 한 구석, 이제는 활짝 웃는 얼굴의 지수가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저는 지휘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고 거대한 울림이 공연장을 채웁니다.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희던 산. 노랫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험난했던 제 인생의 산맥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베이지색 재킷에 설레던 날부터 어두운 방 안에서 절망하던 밤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은 해가 지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황혼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늘이 가장 화려한 빛을 내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정은숙으로 제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휘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래를 시작하세요.